은퇴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돈과 일과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돈입니다. 크게 아프더라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날아가 버리고 평생 동안 모아둔 은퇴 자산을 이렇게 반을 날려버린다. 이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대 고용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30에서 40%입니다. 야, 이게 우리 정년이 60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뭐 수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 이러면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더 구독자 여러분, 김경록입니다. 60년대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꽤 여러 가지 이제 이정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이렇게 두 개 이제 나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는 1960년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퇴직할 때쯤 돼서 한 32,000달러 됐으니까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성장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에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퇴직을 하는 이런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곧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면 그런데 작년이 2023년에 이제 19%였으니까요. 아마 올해나 뭐 늦어도 내년에는 들어가게 되겠죠. 아마 올해쯤 들어갈 것 같은데 보면 60년대생이 63세와 54세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딱 지금 이제 10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60대 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20년 지나면 70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적어도 20년 동안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이제 주축을 형성하는 것이죠. 지금은 50대 중반 이후에 있다가 이제 10년 후가 되면은 60대 중간을 차지할 거고 10년 후엔 70대 중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 세대는 지금 70대, 80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에 이렇게 같이 성장한 세대라고 조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도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60년대생들은 이제 노후 준비도 조금 그 앞 세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고령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죠. 지금 우리나라 고령사회 하는 것은 8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고령사회의 모습을 보고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 노인이 되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60년대생들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되고 이 사람들이 초고령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러는 이제 고령자의 모습이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60년대생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후진국에서부터 해서 선진국까지 한 삶을 보낸 특별한 세대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앵글을 미래로 보자면은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모습을 다르게 바꾸어 나갈 그런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 아니면은 또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60년대생들이 상당히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아야 될 세대들입니다. 서구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노후 준비에 일반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가장 주축은 연금입니다. 연금과 이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눠져 있고 서구 사회에서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합쳐서 자기들이 퇴직하기 직전의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퇴직 직전에 한 600만 원 소득을 받았다 하면은 한 60%만 하더라도 360만 원이 되고 70% 하면은 420만 원이죠. 그 정도의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사적연금이 제도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 가장 주축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인데 이 퇴직연금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나? 그다음에 퇴직연금 중도해지가 왜 이렇게 많냐? 퇴직연금 퇴직하더만 일시금으로 다 찾아가 버리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적연금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만은 기능은 아직 잘 못하고 제가 보기엔 이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은 60년대생들이 아니라 이제 70년대, 80년대생들은 기능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요. 60년대생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거든요. 60년대생 입장으로서는 이제 좀 늦은 시기에 도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잘 적응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금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주택 부분은 뭐 그래도 주택 보면은 거의 뭐 60대 이상 보면은 80%에 육박하게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연금 부분은 여전히 아직
아직 좀 취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뭐니 해도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연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취약합니다. 적절한 은퇴 시기는 제가 뭐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이런 거 볼 때 아마 저는 최소한 65세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주된 직장에서 우리가 60세나 한 65세 사이에 오랫동안 있으면 괜찮은데 비교적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좀 빨리 퇴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에서 이제 한 5년, 10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보통 지금 우리나라의 60대 고용률, 70대 고용률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뭐 때문에 그럼 그렇게 일을 하느냐? 뭐 대부분이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노후 준비 상태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거의 뭐 한 65세는 저는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0대 고용률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거의 뭐 30에서 40%입니다. 물론은 이제 임시직으로도 고용되는 것들이 많이 해당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의 고용률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60대 고용률은 우리나라는 65세 이 정도까지는 고용률은 여전히 뭐 50대, 60대하고 비슷할 정도로 고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야 이게 우리 정년이 60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 말고요. 실제로 고용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 65세 정도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용시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특징적인 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서비스업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이 되겠죠. 거기는 여성들 고용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육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그런 여성들이 또 복귀를 하고 하면서 의외로 60대 고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55세가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이더라, 60세가 정년 퇴직 연령이다 이런 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대략 한 65세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설문조사해 놓은 거 보면요. 희망하는 퇴직 연령은 60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거보다 실제는 빨라서 실제는 한 62세인가 해서 훨씬 빠른데요. 희망하는 연령은 보통 그 정도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5세 정도까지는 좀 일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것이 노후 대비 이러다 보니까 늙을 때를 대비하나 이런 것 때문에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호랑이는 이빨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 빨리 죽는데 사람은 왜 오래 살까? 아무 먹을 능력도 없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가의 연금제도, 그 다음에 효라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돈입니다. 뭐냐면 호랑이는 젊었을 때 토끼를 많이 잡아서 돈으로 바꾸어 놓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돈으로 젊은 호랑이가 잡은 토끼하고 바꿀 수 있으면 오래 삽니다. 근데 호랑이는 돈이란 게 없기 때문에요. 토끼를 많이 잡아서 돈으로 못 바꿔 놓습니다. 그게 저축이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람은 결국 아까 호랑이를 비유를 던자면은 젊을 때 토끼를 좀 더 많이 잡아서 일정 부분은 돈으로 바꾸어 놨다가 자기가 나이가 들면은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이 잡은 토끼를 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애자산 관리입니다. 다른 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 생애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노후 준비라는 것, 은퇴 준비라는 것은 생애자산 관리를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생애자산 관리는 언제부터 하느냐? 생애자산 관리는 자기의 삶이 시작돼서부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산 관리, 생애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만은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의 뭐 생애자산 관리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라는 것을 그냥 생애자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본다면은 나 생애에 걸쳐서 다 내가 어떤 플래닝을 짜놓는 것,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40대, 50대 때 아니 늦었죠. 왜냐하면 자산을 축적을 해놔야 생애자산 관리가 되는데 내가 50대에 와서 내가 생애자산 관리를 하겠다? 아닌 것이죠. 훨씬 긴 시간 동안에 내가 플래닝을 짜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개인이 잘 안 되니까 국가에서 제도를 이제 도입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국민연금제도. 개인들은 단기적으로 소비하고 말 텐데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해놨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해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생애자산 관리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이고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연금저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같은 경우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하느냐? 이거 당연히 일찍부터 생애자산 관리를 이것하고 똑같이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노후 준비 이퀄 생애자산 관리고 생애자산 관리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에 보면요. 자산을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이제 20%씩 이렇게 축축 끊으면서 숫자대로 해보면요. 그게 1분위와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입니다. 5분위가 자산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죠. 제일 많은 20%인데 이 사람들은 평균 한 15억 정도 총자산, 집을 포함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3분위, 제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차이가 5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일까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적어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평균값 같은 경우는 높은 사람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은 적정한 생활비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 그게 서울 지역의 부부 가구. 적정한 생활비는 대략 한 3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거기에서 한 70%를 곱한 것이 최소 생활비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를 해본 결과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적정 생활비는 얼마일 것 같냐? 최소 생활비는 얼마 정도일 것 같냐? 하니까 대충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기준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 생활비도 당연히 물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이라 하더라도요. 앞으로 뭐 한 20년 350만 원이 700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가만큼 생활비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350만 원일지라도 앞으로 10년, 15년 지나면은 이 생활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럼 뭐 잘 아시다시피 생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게 10년, 20년 후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비도 복리로 올라간다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플래닝을 하셔야 됩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3가지 정도인데요. 돈과 일과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일을 하면은 소득이 생겼는데 은퇴하고 난 후에는 이제 자기가 축적한 자산에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산을 보면은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도 좀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은퇴소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 내가 국민연금에다가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여기서 소득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뭐 배당을 받든 이자를 받든 종신연금을 가입하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은퇴소득에 세팅을 해놓는 것. 그게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잘 못하면은 나중에 노후 파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잘하면은 노후를 편안하게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은퇴 창업에서 실패하는 사례, 뭐 이런 것도 큰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니까요. 은퇴 창업하다가 실패해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크게 아프더라도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리고, 금융 사기를 당하더라도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금융 사기는 아닌데 투자를 잘못해서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은퇴 소득을 만들 구조를 짜놓는 것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은퇴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질병에 걸려서 내가 돈이 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혼을 하다 보니까 내 자산이 반으로 나눠져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 사기를 당해서 모아놓은 내 은퇴 자산이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소위 말해 안전하다고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평생 동안 모아둔 은퇴 자산을 이렇게 반을 날려버린다. 이 노후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집니다. 이런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잘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돈에 관계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스트럭처를 잘 짜놓되 여기서 내가 의외의 일들로, 우발적인 일들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잘 방어해 놓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파산을 이제 정의를 하자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지출에 충당할 만한 소득이 안 생기면은 그러면 적자잖아요. 나는 지출은 2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소득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이게 노후 파산인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대충 한 80, 85세 정도까지 해서 자산이 줄어났는데 뭐 수명을 누가 알겠습니까? 100세까지 살았다. 이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한 내가 2천만 원을 쓴다 하더라도 10년을 더 살면 2억 원을 더 쓰는 겁니다.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후 파산이 일어나고요. 지금은 이제 60년대생들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연금이 준비가 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이니까 지금 80대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거의 없을 때입니다. 사실 안 그러면 끝 무렵에 조금 했더니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입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기초연금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노후 파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노후 파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노후 파산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째,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공공근로 일도 못하고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대부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10년 이상 가입 안 하면은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으로 못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지역이나 이런 데 가입을 하다 보면은 30년씩, 35년씩 이렇게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한 20년씩, 뭐 15년씩 이렇게 가입이 되다 보면요, 국민연금 액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후생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후생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임대료가 나가야 돼요. 매월 고정비용이거든요. 자기 집만 있어도 고정비용 나갈 게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 임대료, 고정비용 나가야죠. 근데 수입 들어오는 후생연금은 없죠. 질병으로 비용 나가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노후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연금을 잘 받도록 그래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아마 국민연금만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해놓더라도 그 최소 생활비 정도는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정도면은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후 준비의 제일 근간은 사실은 연금과 일입니다. 그런데 연금과 일도 결국 일이 있으면은 연금은 자동적으로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제도를 아무리 잘 돼 있고 연금을 내가 아무리 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기간이 1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연금도 부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에 가입하는 금액이 적다. 이러면 또 연금이 부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금과 일이 가장 이제 노후 준비에 중요하긴 한데, 결국 또 그 기반을 가보면은 일입니다. 결국 좋은 일터, 좋은 직장,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 노후를 사실은 거의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노후 준비에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40대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0까지는 좋게 일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플래닝을 길게 보고 내가 일터에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같으면은 그것만 잘 해놓으셔도요, 노후 준비는 상당 부분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50세에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자리를 하나도 못 잡았다. 뭐 간혹 잡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하나도 못 잡은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직장에서 60세에 퇴직을 한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50세에 퇴직을 해가지고 50대가 소득이 한참 많을 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득이 한참 많을 때 소득이 하나도 없은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지출은 계속 나가죠. 그러면은 축적해놓은 자산은 금방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60, 70 정도 돼가면요, 거의 자산이 바닥 나버려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근데 60세까지 계속 주된 직장에 있은 사람은 자녀들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 이제 해소를 했기 때문에 훨씬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입니다. 일을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여하튼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자리를 하든 어쩌든 간에 일자리 기간을 좀 더 오래 갖는 것, 그게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키 팩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바람에 계속 이게 사람이 뭐 평생 일만 하라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그렇긴 한데요.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퇴직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요, 노동시장에서. 예를 들어 서구 사회처럼 65세가 정년인데 나는 좀 더 빨리 퇴직할래, 자발적으로 막 나는 62세쯤 할래, 이렇게 하더라도 정년이 우리보다 길죠.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한 68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뭐 실제 62세까지 하든지, 그런데 보니까 나는 한 55세, 54세가 되니까 퇴직을 하더라.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갭을 뭘로 채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재취업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재취업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60년대생이나 베이비 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요. 제조업은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덜 고용을 합니다.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고성장을 할 때 지금 베이비 부모들을 대기업들이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이 옛날처럼 고성장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빨리 나가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많아요. 제가 보니 베이비 부모들 앞으로 5년, 10년 나가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해소될 거예요. 그때 워낙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많이 태어나서 워낙 많이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근데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지만 더욱이 제조업이고 다 자동화되는데요. 사람들이 별 필요가 없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수직적 체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나 노동시장의 구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이 맞게 되는 일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반항할 방법이 없어요.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개인은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향후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에 대한 건전성을 이제 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10몇 개인가 그때 해서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이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서로 공론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컨센서스도 이루어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대표들이 의논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두 가지 안을 이제 압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내고 더 받기, 그 다음에 더 내고 그대로 하기. 그래서 더 내고 더 받기는 일종의 소득을 이제 더 받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9%고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기는 이것을 13%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고요.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내고 받는 것은 똑같이 보험료율을 13%가 아니라 12%까지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그대로 유지한다.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압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 두 가지 안을 이제 투표에 붙여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소득 안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이렇게 붙여보니까 한 52% 정도가 소득 안정에 찬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적립금 같은 경우에 소득 안정 같은 경우에는 고갈된다고 하는 2055년보다 7년이 늦춰지고 고갈 시점이 그 다음에 재정 안정화 방안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8년으로 1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안이 모두 다 7년, 8년 해서 고갈되는 시점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늦춰진다고 추정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투표율을 붙여왔더니 그래도 더 내고 더 받고 싶다. 13%, 지금 9%니까 4%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개인으로 보면은 월급쟁이는 2%를 더 내면 되는 것이고 회사가 2%더 내주고 이런 것인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게 어떤 식으로 제도 계획에서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더 과반수 이상이 소득 안정을 좀 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갈이 돼도 나중에 이제 많이 고갈이 됩니다. 이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 보험료율도 올리지 않고 받는 소득 대체율도 예를 들어 계속 올린다든지 더 받는다든지 혹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상태대로 간다면은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애초에 했던 것은 2040년에 이제 적립금이 피크를 치고 떨어지고요. 2055년 가면 이제 고갈됩니다. 고갈되고 그 이후에 2060년대 가 보면은 한 해 적자 나는 것들이 뭐 한 300조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 50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당연히 이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료를 내야 되면 몇 %나 내야 되느냐? 37% 뭐 이렇게 놓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하다. 내가 건강보험료 내고 뭐 이거 내고 하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그럼 펑크나면 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뒤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납입을 했고 그 납입한 걸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데 이 제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건 뭐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제 그렇게 받는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솔루션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국가에서 이제 일단 재정 적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스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이 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보험료율을 더 올리지는 못하니까 당분간 정부가 채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것이죠. 민간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걸 모두 다 또 세금으로 받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세금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부분을 맞추어 나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립금이 펑크 나는 거 그 자체만 보고 야 이거 못 받는다 이런 것은 너무 이제 과다하게 오해를 하신 것이고요. 세금을 올리는 것, 보험료율 지금 올리는 부분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8%, 20%이 정도로 보험료율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3%, 6%, 9%딱 하고 여기서 스탑된 이후에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갔어야 됐었어요. 지금 이제 올리는 게 겨우 이제 12%, 그 다음에 13%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개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보험료율이 좀 올라가면은 또 적립금 고갈 시기가 늦춰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나 나중에 고갈이 되었을 때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세금을 좀 더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